계획 세워서 조사 확인 끝났고요. 이제 중개 활동인데 이게 부동산 마케팅입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17회 시험 이후에 출제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17년 동안 지금 출제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쁘면 제가 그냥 지나가는데 전혀 안 바쁘기 때문에 나갑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원래 개론과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제 개론으로 연결돼 있는데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그냥 그 상식선에서 풀면 되는데 이론적으로 기억을 하고 가야 될 점이 네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아이다의 원리예요. 거기 545쪽에 아이다의 원리란 말 나와 있죠. 혹시 개론 시간에 들어봤나요, 이거? 안 들어봤습니까? 원래 마케팅에서 이거 쓰는 용인데 물건을 사는 구매자의 심리적 발전 단계를 이거 시간적 순서에 따라 표현한 거예요. 이게 아이다의 원리인데 첫 자들을 따서 영문을 만들었죠. 그래서 구매자의 심리적 발전 단계를 단계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걸 중개 심리라고도 불러요. 그래가지고 영문의 첫 자들 A, I, D, A를 딴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A, attention입니다. 그 다음에 흥미, interest, I. 그 다음에 desire, 이게 그래서 욕망, D. 그 다음에 다시 A, action입니다. 그래서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해가지고 주목, 흥미, 욕망, 행동 이렇게 지금 나눠지는데 이게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구매자의 심리적 발전 단계를 표현한 건데 여러분들이 백화점 갔을 때 하는 행동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거 백화점 갔거든요. 물건이 쫙 진열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목을 합니다. 보고 있자 점원이 달려와서 설명을 합니다. 이거 봄 신상품이다. 물빨래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욕망을 불러일으켰는데 현재 50% 세일 중이다. 이번 주에 끝난다. 옆집은 안 한다. 구매하셔라 그래요. 에라 모르겠다. 긁어보자. 이것이 행동이에요. 액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부동산 마케팅의 접목이 된 거예요. 그럼 볼까요? 물건이 진열돼 있어요. 주목했다고 그랬죠? 그럼 물건이 진열돼 있다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광고예요. 광고. 그래서 광고가 주목, 어텐션입니다. 구매자를 유인하는 단계죠. 이게. 자, 이제 물건을 보고 있자 점원이 달려와서 봄 신상품으로서 이거 물빨래도 된다고 그랬죠? 흥미를 돋았어요. 그러니까 물건의 장점을 부각하여 일목요연하게 브리핑합니다. 이렇게 흥미를 돋았어요. 그리고 이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데 세일 중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가격을 제시했죠. 50% 세일 중이다. 옆집은 안 한다고 그랬죠. 인근 지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욕망을 이제 불러일으킵니다. 에라 모르겠다. 긁어봤죠? 이게 행동이에요. 그러면 구매 조건에 만족하여 계약서에 서명 날인 시키는 행위 있죠? 서명 날인 시키는 행위. 이게 이제 액션, 행동인데 요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클로징이라 불러요. 클로징. 그래서 이 클로징이라는 것은 번역을 하면 문을 닫다란 뜻이죠. 이걸 의역을 하게 되면 중개 완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개 완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하는 게 바로 클로징입니다. 구매 조건에 만족하여 계약서에 서명 날인시키는 행위 또는 현실적인 소유권 이전 행위. 이게 바로 클로징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아이다의 원리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론적으로 이해할 점이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셀링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게 셀링 포인트예요. 546쪽입니다, 지금. 이게 판매 소구점이라고 돼 있죠. 이게 셀링 포인트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판매 소구점으로 번역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셀링 포인트의 개념은 그거예요. 부동산이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이죠. 이게 셀링 포인트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만족을 주는 특징이니까 이 물건의 장점을 말하는 거죠. 이게 셀링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셀링 포인트를 중개 활동함에 있어서는 적절히 추출하여 손님한테 브리핑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셀링 포인트를 추출하는 작업 있죠. 셀링 포인트를 추출한 작업을 특징 분석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그러니까 만족을 주는 특징 그랬으니까 이걸 분석하는 게 뭐다? 특징 분석. 그래서 특징 분석은 셀링 포인트를 추출한 작업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개론 시간에 공부했어요. 이게 부동산의 개별적인 요인을 분석한다. 개별 요인. 부동산의 지역적인 요인을 분석한다.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이나 개별 분석을 동원하여 이제 셀링 포인트를 추천하는데 부동산은 다양성이 있죠. 개별성이 있죠. 이제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의 종류마다
셀링 포인트의 추출 기준을 달리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 547쪽에 셀링 포인트의 종류별 나열이 돼 있죠.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 이 문제인데 주거용 부동산이에요. 주거용 부동산 뭘 기준으로 추출해야 돼요? 쾌적성. 맞죠? 쾌적성 기준 추출하고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이건 수익성이겠죠. 수익성을 기준으로 셀링 포인트를 추출하고 그다음에 농업, 공업용 부동산이다. 그럼 이걸 뭘 기준으로 해야 돼요? 생산성이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레저용 부동산이 있거든요. 이 레저용 부동산은 콘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가서 쉬어야 되니까 주거용의 특징인 쾌적성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이것도 상업용 부동산 특징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접근도 용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접근성도 있어야 되죠. 저기 산꼭대기에 있고 막 가기가 불편하다.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접근성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레저용 부동산은 이런 걸 기준으로 셀링 포인트를 추출하면 됩니다. 이게. 그럼 이렇게 추출된 셀링 포인트의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셀링 포인트의 유형 해가지고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이건 기능을 중시한 셀링 포인트예요. 그래가지고 기초가 튼튼하다, 동선이 좋다, 그 다음에 설비가 현대적이다, 가정 자동화 시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예요. 신건축 공법이 동원됐다. 이런 것들, 이게 바로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인데, 그럼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소멸되어 가는 경향이 있겠죠? 이렇게 돼요. 점차 소멸되겠죠. 기술적 측면은. 그래서요, 셀링 포인트는 영구 불변의 것이 아니고 가변성을 띠고 있고요, 상대성을 띠고 있어요. 이 의뢰인한테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이 의뢰인한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상대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동선 지나가는 얘기인데, 이게 동선이란 말이 레이아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선호하는 아파트가 4베이 시스템이죠. 들어봤어요? 4베이 시스템. 안방, 거실, 작은 방, 작은 방. 그죠? 요게 남쪽을 보고 있는 게 좋다면서요. 이게 4베이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레이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이겁니다. 집이 길쭉한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사각형인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예? 둘 중에. 사각형이 좋습니다. 길쭉한 겨. 이거요. 진짜 쓸모없어요. 죽은 공간이 너무 많아. 너무 많습니다. 복도가 쫙 있기 때문에 죽은 공간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그 주상복합 건물 있죠? 주상복합 건물은 거의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일반 아파트형 있죠? 이런 게 진짜 좋아. 그러니까 그 송도 같은 경우도 그 주상복합이 많잖아요. 주상복합이 많은데 거의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갖고 50평 들어가 봤자 별로 커 보이지도 않아. 근데 같은 주상복합인데 사각형으로 된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건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50평이다, 이게 46평이다, 이게 더 비싸. 사각형이. 죽은 공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좁아 보입니다. 집이. 어쨌든 이게 뭐다? 이게 동선이에요. 그래갖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남한테 이거 실화인데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 동선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아니 동선 그 옆에 재수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동선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구리파이프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진짜 구리파이프냐고 물어보는 건 나한테 이게 구리파이프가 맞냐고. 그래갖고 누가 그러더냐 그랬더니 옆에 재수하신 분이 그랬다는 거야. 라고 그분한테 다음부터는 절대 물어보지 마라. 레이아웃을 얘기하죠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있는데 가격이나 임료의 적정성 이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 임료가 적정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 가치가 크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 온천이 발견된다더라. 이거 경제적 측면이죠. 이게. 그래서 이거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가격, 임료의 적정성. 이거 뭐 쉽게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있죠. 이건 공법상, 사법상 제한이 없다든가 또는 소유권이 진정하다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 이제 요거 한 가지 세제상의 혜택 있죠. 이건 법률적 측면입니다.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절세를 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 측면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세제상의 혜택은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환경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는 학교가 가깝다든가 공공시설, 문화시설이 가깝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문화 환경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예요. 우리 주택의 가격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가 환경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크죠? 주택에 대해서 가격이. 강남 집값이 비싼 이유가 뭐예요? 학교 때문에 그러죠. 교육 때문에 그래요. 교육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셀링 포인트의 종류 어디까지냐? 여기까지만.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근데 손님한테요. 셀링 포인트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손님이 뭐라 하셔요? 셀링 포인트만 그렇게 좋다. 이 물건 이렇게 좋다. 계속 그것만 제시합니다. 그러면 손님이 뭐라 한다? 그러면 네가 사지. 응? 왜 나한테 그렇게 몰아붙이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적절히 제출해야 돼요. 적절히 제시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너무 셀링 포인트만 밀어붙이면 그건 이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거 뭐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아이다의 원리에 이어서 셀링 포인트 이해할 점이고, 그 다음 이제 클로징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548조 클로징이 있는데, 이거는 구매 조건에 만족하여 계약서에 서명 날인시키는 행위, 현실적인 소유권 이전 행위를 우리는 클로징이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요, 중개사무소 공간이 좀 되시는 분은요, 클로징 룸을 따로 만들어 놓으신 분도 있어요. 클로징 룸을. 그래갖고 계약서 이제 도장 찍는 장소를 따로 만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무소 레이아웃 만들 때 대부분 이제 사무소가 이렇게 있으면요. 뭐 큰 테이블 이렇게 놓고 이제 책상 뭐 2개 정도 이렇게 놓고 책장들 배치하고 아니면 주변에 배치하고 그래갖고 이제 뭐 출입구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배치를 많이 하는데 뭐 협소하지 않으면 클로징 룸을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을 2개를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격리를 시키는 거지. 책상을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놓고 큰 테이블, 작은 테이블 여기다 또 놓는 거야. 그래갖고 손님이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손님을 한 테이블에 다 앉혀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1팀, 그 다음에 여기 2팀. 그래갖고 여기로 이제 이 책상으로 이제 차단시켜 버리는 거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가 나오면 이제 그 정도 배치하는 게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갖고 이제 클로징 룸에는 되도록이면 이제 그거죠. 그 웬만하면은 클로징 룸에는 어느 것도 걸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손님이 지도 같은 거 보면서 근데 중개사무소 지도 대형 지도 다 걸려 있죠. 그리고 지도 같은 거 보면서 도장을 찍으려는데 요건 어떻게 돼요? 요건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클로징 룸은 대부분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좋다. 창문도 없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클로징 할 때는 제3자를 개입시키지 않는 게 좋죠. 옆에서 미운 소리 하는 놈 꼭 있지. 그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사인하려는데 괜히 쓸데없는 것도 물어보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제 배제시키는 거니까 손님들이 여러 명 왔을 때는 누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맞죠? 그리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지. 무슨 말 아십니까? 부부가 왔어. 그러면 주도권을 남편이 갖고 있는지 그 와이프가 갖고 있는지 이걸 빨리 파악해야 돼. 빨리. 근데 내가 그 얘기 한 적 있나? 그 오신 손님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누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은 와이프가 갖고 있어. 서민들은. 근데요, 열의 9은 대부분 남편이 모든 게 결정해.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부자들은 그런가 봐. 남편이 결정권을 갖고 있더라고. 나는 그 신혼살림 할 때도 있잖아요. 집 있죠, 집. 집을 결정할 때, 이사 다닐 때 집을 결정하거나 뭐 물건, 가구를 산다 이런 거는 나는 그냥 오케이 사인만 했지 절대 관여 안 했어요. 괜히 내가 집 골랐다가 계속 투덜거리면 나 어떻게 하라고. 살림하는 사람이 해야지. 그죠? 근데 신기하게 남편이 다 결정하더라고요. 거의. 남편이 다 결정해요. 이게. 그래갖고 내가 모 연예인 얘기한 적 있죠? 안 했나? 녹화되고 있어 더 이상 얘기 못 하겠는데 잘못하면 명예훼손 걸리니까. 거기 그 연예인들 많이 살잖아요. 모 연예인. 남편이 모두 결정한다니까? 생긴 건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기에는 아주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야. 옆집 아저씨인데 아주 성질 더럽대 그냥. 더럽다 하더라고. 근데 그 와이프는 드라마 보면 아주 되게 까칠해 보이는데 진짜 털털하대.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그 신랑 때문에 아주 거기 일했던 그 개업공사가 아주 피곤했대.
아주 피곤했대요. 드라마에서 보는 거 완전 딴판이래. 클로징 하는데 아주 애먹었대요.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클로징이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3자를 개입시키지 않는 게 좋고요. 클로징을 시도했는데 통상적으로 한 3번 정도 시도했는데 그래도 손님이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손님은 결코 이제 클로징을 이 중개사무소에 안 한다라는 게 정설인데, 근데 그렇게 안 돼요. 클로징 수십 번 해갖고 그냥 네가 이게나 내게나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냥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이제 클로징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클로징의 방법은 지금 우리 교재에 이거 그냥 나열만 해놨어요. 근데 이것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키워드만 딱 기억하세요. 점진적 확인법이 있어요. 클로징 방법 중에. 그러니까 중개사물이 갖는 그 특징이나 거래 조건 중에서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질문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클로징을 유도합니다. 그럼 이걸 뭐라 한다? 점진적 확인법. 그러니까 키워드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전제법이 있는데 이사는 언제 하실 건데요? 잔금은 언제 하실 건데요? 계약을 전제하면서 클로징을 유도합니다. 이게 뭐다? 계약 전제법. 문제 없고요. 부분 선결법이 있거든요. 이걸 세부 선결법이라고 하는데 그 구입이라는 큰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결단서부터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일이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작은 결단서부터 내리게 하고 클로징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결정을 유도하고 클로징에 이르게 하는 방법. 이게 뭐다? 부분 선결법. 그러니까 두 가지만 딱 구분하면 돼요. 점진적으로 클로징을 유도하면 이게 뭐라고요? 점진적 확인법. 부분적으로 결정을 유도하면 부분 선결법. 됐죠? 이 정도 이해하시고 나머지 뭐 장단 비교법, 결과 강조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마케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개 활동으로서는 세 가지, 17회가 마지막 출제였고 아이다의 원리, 셀링 포인트, 클로징 이 세 가지 개념 정도만 딱 파악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 정도고, 자, 그럼 중개 활동 끝났다는 얘기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이제 계약의 체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계약의 체결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실무인재 마지막 단계로 들어왔는데 이 계약의 체결은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계약서를 쓰자면 이자가 진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데 소유자가 맞는지, 또 민법의 계약편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실무에서 지금 계약의 체결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원래 계약서 작성 요령을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계약서 작성 요령을 내느냐,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는 A4 용지로 사용해야 된다. 계약서는 까만 볼펜을 써야 된다. 뭐 이런 걸 물어볼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령하고 연결해서 이 부분을 물어보는데 주로 이제 당사자 확인에 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민법 계약편의 내용, 요게 주 타겟인데 당사자 확인은 제 기억에 마지막 전면 출제가 16회 시험이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재 이 문제가 실려 있는 것 같고, 민법의 내용, 이것을 특히 공동소유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물어봤는데 이건 마지막 출제가 지금 24회가 마지막 출제였어요. 마지막 출제였는데 최근 32회하고 33회 때는 뭘 물어봤냐면 이 부분에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있죠. 이걸 갖고 엮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집권법의 내용을 그야말로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 쪽에서 출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2회, 33회 연타석 이 부분을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2차만 하신 분들은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보고 기억이 안 나면 찍어버리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커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데,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계약의 체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출제를 자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 타겟은 전자계약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예. 자, 그러나 이제 우리 교재를 띄는 입장이니까 일단 보고는 넘어가는데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몇 부 이상 작성해야 돼요? 3부 이상 작성. 공동이계시는 4부 이상 작성해야 되죠. 그다음에 계약서의 용어는 대부분 이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그 법률 용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의미가 명확해져요. 그래서 이게 계약서 쓸 때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실무 가셔갖고 계약서를 쓸 때 어떠한 사항은 매도인이 책임진다. 이런 식의 특약을 달거든요. 이런 것들은 절대 달지 마세요. 이게 어떠한 사항은 매도인이 책임진다. 아, 이게 무슨 말인데?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더 크죠? 아니,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 책임이란 말이 아주 모호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지 말라고요. 구체적으로 표시하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공사는 매수인 책임진다. 이런 의도라면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모든 관리비를 부담하고 이로부터 발생되는 비용은 모두 매수인이 책임지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는 모두 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 비용을 부담한다. 나아가 이게 이 계약이 만약에 해지가 됐을 때는 이 인테리어 공사했던 부분을 즉시 원상에 복구한다. 무슨 말인지 아셔요? 그러니까 이 책임이란 말은 되도록이면 그렇게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쓰지 말라고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쓰라고요. 아셨죠? 계약 쓸 때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에 대한 부분인데 요즘 뭐 수기 작성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문자는 이제 한글이나 한자로 쓰는데 가끔 가다가 토지 같은 거 중개할 때 현장에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기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수기 작성할 때 거래 금액을 표시할 때 대부분 한글로 표시하는데 한자로 쓰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러면 한자를 숫자로 쓸 때는 1, 2, 3, 10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계약서 쓸 때 숫자를 쓸 때는 어려운 숫자를 써야 돼요. 1은 뭐라고 써야 돼요? 1이 어떻게 쓰더라? 이제 안 써봐갖고 나도 잊어버렸네 이거. 아, 1이 이게 맞나요? 이게 1인가? 그죠? 맞죠? 하도 안 써봐갖고 이제 기억도 안 나네. 이게 2가 이렇게 쓰던가? 이렇게 쓰고 3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고 10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나도 이 강의를 진짜 오래간만에 하네. 이게 몇 년 동안 안 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한자죠? 이걸로 숫자를 쓰는 거. 계약서 숫자 쓸 때는.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의뢰인 앞에서 이거 쓸 때 또 주의할 점이 의뢰인 앞에서 그리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컴퓨터로 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한글로 다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쓰고 있고요. 그 한글로 쓴 다음에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 원이다. 그럼 1억 5천만 원정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이제 가로 열고 아랍에 표시하죠. 아랍에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공백이 있으면 이걸 다 그어버리죠. 이게 여백 표시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수정이나 또는 이거 위조를 못하게 이렇게 이제 해버리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 쓴 글자하고 여기 쓴 아라비아 숫자하고 공이 잘못 쳐져 있어요. 만약에 1억 5천만 원인데 15억으로 공을 쳐버린 거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 15억이죠. 이렇게 쳐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잘못되면 일반적으로 뭐가 맞는다? 한글이 맞는다.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금액을 잘못 써버리면 이때는 계약서를 다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계약서 내용, 이제 당사자 의사합체를 모두 기재하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당사자 이제 서명 날인, 서명 및 날인하게 돼 있고요. 그 법인이라면 이제 현명주의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고 대리인도 현명주의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해주는데 주의사항에 써 있는데 참고입니다. 여러분들 그 간이라는 거 들어봤죠? 간인. 간인은 뭐냐면 이게 이제 계약서가 통상 실무에서는 한 장을 쓰거든요. 한 장을 쓰는데 계약서가 한 통이 한 부가 2장 이상이에요. 그럼 간인을 찍죠. 계약서 한 부가 2장 이상이다. 그럼 중간을 접어갖고 찍잖아요. 그걸 뭐라 한다? 간인. 그러니까 계약서가 2장 이상이면 절반을 접는 거죠. 또는 일부를 접어요. 그래갖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게 간인이다. 왜 3개예요? 매도인, 매수인, 개공. 맞죠? 이거 양태 친구에 지금 이렇게 되고요. 다음 대조인이라고 있어요. 대조인. 대조인은 어떻게? 대조인은 뭐냐면 대조인. 이건 뭐냐면 계약서가 한 번에 세부 작성되죠. 세부 작성돼. 그러면 세부를 이렇게 겹치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다가 찍는 겁니다. 이게 뭐다? 대조인. 요걸 간인이라고 요걸 대조인이라고 그래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간인 대조인은 위 변조를 막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거 간인이나 대조인이 없다 하여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전문가답게 계약서 도장을 이렇게 찍어 주시고요. 깔끔하게 이제 그 도장, 개공이 이제 도장을 찍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개공은 서명 및 날인, 그리고 대조인 가인 이렇게 이제 찍어줘요. 특히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있죠.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에 이제 2장 이상인데 이게 간인이 안 찍혀 있잖아요. 그럼 확진일자 안 찍어줘요. 찍어오라고 합니다. 간인 다 찍어오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서명으로 우리는 안 받습니다. 계약서는 전부 다 도장을 찍어요. 그냥. 그러니까 손님이 도장을 안 갖고 오면 중개사무소에 우리 그 조립 도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 얘기도 안 했나? 우리 중개사무소의 필수 비품 중에 하나가 조립 도장이에요. 우리 법무사 사무실 가면 조립 도장 있잖아요. 못 봤어요 그런 거? 조립 도장이 있어. 그러니까 그 조립 도장 1000자 500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조립 도장도 필수로 비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조립 도장은 해갖고 여기 도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개 글자가 1000개짜리가 1000개 조립 도장이고 500자짜리는 500개가 들어가. 그러니까 1000개 정도 하면은요 전부 다 들어갑니다. 거의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손님이 도장을 안 갖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도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립 도장도 필수로 비치합니다. 우리가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참고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서명 날인 요 정도 이해하시고 정정 있죠. 정정. 계약서의 정정. 그럼 정정을 하는데 정정의 방법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6개월을 만약에 1년으로 수정한다. 계약서의 문장을 만약에 6개월을 1년으로 수정한다. 그러면 이제 요걸 삭선을 긋는 거죠. 깔끔하게 삭선을 긋고 요 밑에 여백에다가 1년으로 쓰는 거죠. 1년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여백 있죠. 여백에다가 2자 삭제, 2자 추가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도장을 찍습니다. 이게 정정 방법이에요. 이게 정정 방법인데 이거 정정을 할 때 이걸 갖다 시커멓게 이 글자를 칠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정정할 때는 밑에 글자가 보이게 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삭선을 긋고 밑에다 깔끔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2자 삭제, 2자 추가 이렇게 쓰고 여기다 도장을 땅 찍습니다. 이게 정정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실무적으로 주민번호 실수 많이 하죠. 계약서 쓸 때 실수 초창기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주민번호예요. 주민등록번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뒷번호가 뭐 2183 뭐 254였다. 근데 기재를 하면서 2138254로 해버린 거야. 번호를. 그럼 주민번호가 잘못돼 있잖아요. 그러면 매매계약서든 임대차 계약서든 이거는 등기도 안 되고요. 확진일자 다 안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주민번호는 정확히 다 맞아야 됩니다.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요. 손님이 꼭 도장 찍고 간 다음에 보인다. 틀린 게. 그러면요. 계약서 들고 손님 쫓아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 쓸 때 개공이 썼다면 실장님한테 주민번호 한번 체크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실장님이 썼다면 이제 개공이 다시 한번 주민번호를 꼭 체크하죠.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되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민번호 실수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무적으로.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이제 당사자 확인을 가볍게 보는데 그러면 자 이제 당사자 확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16회가 마지막 출제였고 19회 때는 소유자 확인 방법을 이제 판례 태도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요건 우리가 이제 가볍게 이해만 해두고 넘어갑니다. 그럼 먼저 사무소를 찾아온 자가 소유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 자가 진정 소유자인지 확인하는데 우리는 이건 앞에서 했어요. 등기상 증명서 떼가지고 확인해야 되고요. 이 자에게 신분증 달라고 해야 되죠. 그럼 주민증으로 확인했어요. 여기까지 하는 것은 선관주의를 다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 못한 거다. 그럼 우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등기 권리증 알지 못하는 자인 경우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필요하다면 인감증명서나 탐문 등을 통하여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진정 소유자 여부를.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지만 이건 선관주의다. 자, 그럼 이번엔 사무소를 찾아온 자입니다. 이 자가 상담을 딱 해봤더니 말이 좀 어눌해. 그럼 이 자가 미성년자인지 아니면 피한정 피성년 후계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미성년자인 것 같으면 이분한테 미성년자한테 신분증이 있다면 주민증 달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주민증이 없는 미성년자였다. 그러면 까불지 말고 조용히 가서 아버지 모시고 와라. 그래야 되죠.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제한 능력자 여부. 그럼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인지 피한정 후계인지 피성년 후계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미성년자 여부는 이론적으로는 주민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한다라고 했어요. 일단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피한정 피성년 후견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후견 등기상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어디 가서 발급되게요? 등기소. 이게. 그래갖고 이게 최진실법이에요. 이게 최진실법인데 예전에 최진실 양이 자살을 하면서 애에 대한 게 문제가 됐죠.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애를 돌보지 않았다면서요. 근데 이제 상속인이 애가 된 거예요. 근데 애를 할머니가 키우고 있었지. 그래갖고 아빠가 이제 모든 친권 행사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민법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 민법은 일방 당사자가 부모가 그 일방 당사자 사망을 하게 되면요. 다른 일방 당사자가 친권 행사자거든. 그럼 친권의 범위에는 재산관리권이 들어가요. 근데 전혀 관여치 않았던 아버지가 모든 재산관리권을 갖게 된 거야. 최진실 양 재산을 전부 다 아들이 상속했잖아요. 애가 상속했고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아빠가 관리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의를 제기한 거지. 이건 안 맞다. 전혀 돌보지 않은 이런 부모한테 관리권을 주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민법을 개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민법을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손을 대긴 됐는데 그때 피한정 피성년후 개정을 하게 되고 이게 한정치산자 그거였거든. 이게. 그래갖고 이걸 이제 다 고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 이것도 이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법원에서 선고가 있었잖아요. 심판이 있게 되면 이게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부에 모두 기재가 돼버려요. 그래갖고 후견이 누구로 선임됐는지 모두 다 기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상담을 해봤더니 말이 어눌해. 그럼 이자가 피한정 후견인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후견 등기상 증명서로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일단 이러한데 가족관계 등록부 우리가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후견 등기상 증명서 우리가 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떼지. 그럼 못 떼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결국 본인한테 떼오라게 해야 돼. 맞죠? 그럼 정신이 오락가락한 놈이 떼오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야 다. 근데 이론적으로 이자가 제한 능력자인지 여부는 가족관계 등록부나 후견기상 증명서로 확인한다. 그러면 이들의 법률적 능력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죠. 그럼 법정 대리는 우리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일단 누구다? 부모라게 해야 되고 친권자라게 해야 돼요. 친권자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친권자예요. 법률 용어가. 친권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일지라도 친권 상실 선고를 받은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친권자가 되지 못합니다. 두 부부가 또 이혼했을 때는 친권자가 정해지죠. 다. 그러니까 친권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이다. 그러면 이거 후견인이 선임되죠. 그러면 이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법정 대리인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뭘로 확인해야 되느냐? 가족관계 등록부나 후견기상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 여부, 법정 대리인 여부는 이걸로 확인한다는 얘기네요. 이게 이제 결론이고. 자, 근데 사무소를 찾아온 자가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 자가 임의 대리인지를 확인해야 되죠. 대리권을 받은 자를 뭐라고 한다? 임의 대리인. 맞죠? 그러면 대리권 수여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그럼 대리권 수여 사실은 위임장이 있어야 되죠. 나아가서 그 위임장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어야 되죠.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감증명법을 폐지할 것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동사무소에서 지금 서명 받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인감 대신에 서명을 하는 거예요. 서명을 등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도장 없이 인감 도장 대신. 그러니까 서명 사실 확인서는 인감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저도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젊은 분이 인감 증명서를 갖고 와야 되는데 서명 사실 확인서를 갖고 온 거예요. 이거를 결국 인감 등록 다시 했다. 왜 그랬냐면요. 이전 늦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럼 등기 위임장에다가 법무사 위임장에다가 서명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서명 사실 확인서, 서명 등록을 할 때는 내가 이름을 이렇게 썼어.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계약서에 서명은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둘이 같아 보여, 틀려 보여? 틀려 보이죠? 그러면요, 인감도장 다시 신고해야 돼요. 인감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서명이 낯설어요,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서명사실 확인서가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그래서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나 서명사실 확인서가 첨부가 돼 있어야 되죠?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걸로 이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 여부는 이렇게 이제 확인해 준다. 이때 참고 위임장을 갖고 왔는데 만약에 백지 위임장을 갖고 왔어요. 그럼 백지 위임장이라는 게 뭐냐면 자 위임장 해가지고 수임인 그 다음에 위임인 다 기재를 하죠. 그러니까 위임인, 수임인 이렇게 이제 기재하고 어디 소재, 몇 번지, 몇 동, 몇 호에 대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성명, 주민번호, 주소 다 쓰고 전화번호 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연, 월, 일 기재하고 마지막에 위임인 해가지고 위임인이 여기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인감도장을 찍어요. 이게 위임장이잖아요. 그럼 이 도장의 진정성 확인서 여기 인감증명서 첨부가 돼 있어야 되지. 이게 정식 위임장이에요. 위임장인데 만약에 수임인란이 공란으로 써 있거나 여기 부동산란이 있죠. 어떤 부동산에 대한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구체적으로 표시가 돼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부동산란이 공란으로 돼 있거나 그래갖고 도장만 찍혀 있다. 이걸 백지위임장이라고 해요. 그럼 백지위임장을 가져오면 공란이 있었다. 반드시 전체를 다 채우게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거는 우리가 대신 써줘도 절대 안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 수임인란이나 이 부분 부동산란을 우리가 대신 써줬다. 나중에 이 도장 찍으시면 나는 그거 찍어준 적 없다 라고 해버리면 우린 죽습니다. 그냥. 뭔 말인지 아셔요? 그러니까 위임장 같은 건 절대 대신 써주면 안 돼요. 다 채워갖고 오라고 그래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하고 본인한테 확인해야지. 통화해가지고 이거 위임한 사실 맞느냐. 녹음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해야죠.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임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법적으로는 위임장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근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요즘 인감증명서 갖고 오는 거 쉽지 않죠. 안 해봐서 모른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방 대리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피스나 원룸 같은 걸로 주인분이 안 오신다고 그랬죠. 중개업소에 위임장 넘겨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위임장은 받아. 중개업소에. 그러니까 그 요즘 카톡이나 뭐 문자가 있으니까요. 그분이 이제 써가지고 이제 위임장을 보내는데 저는 어떻게 실무적으로 운영을 했냐면요. 이렇게 운영했어요. A4 사이즈에다가 만들었지. 위임장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넣는 날, 주민등록증 여기 사진 넣는 날 이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위 어디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의 권한을 어디 부동산에 위임을 합니다. 어디 공인사무소 위임합니다. 대표자는 누구다 쓰고 연, 월, 일 기재하고 위임인 하고 이제 인적사항 여기다 다 기재하고요. 인적사항 기재하고 여기다 위임인 해갖고 여기다 도장을 찍게 만들어. 아니면 서명을 하게 합니다. 하게 하는데 그리고 요거 한 장으로 받았어요. 요걸로. 그러니까 인감증명서 보내달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거든. 원래 그걸로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받는 이유가 우리가 부동산거래신고제에서 제출대행 공부한 적 있죠. 제출대행은 위임장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그것도 기억 안 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대행 할 때, 제3자가 대행할 때 위임장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대신을 했죠. 그러니까 그걸로 대신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하면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한 계약이니까 그래갖고 내가 위임을 받았다 하고 손님한테 임차인한테 제시를 해주는 거지. 우리 부동산에서 위임 받았다. 의심스러우면 여기서 3자 통화합니다. 해가지고 우리 스피커폰 있죠? 한편 통화. 그래갖고 핸드폰 딱 켜고 지금서부터 녹음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이거 지금 다 듣고 계시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위임한 사실 맞죠? 주민번호 어떻게 되시죠? 직접 불러라고 그래요. 다 그쪽에다가. 우리 그 저쪽에서 신분 확인할 때 그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어디 몇 번지시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확인해 주는 거지. 임차인 앞에서. 뭔 말인지 아셔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라고요. 원래 이거 오버액은 받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원래. 자, 그래서 위임장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었다. 그러면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거래하러 왔어요. 그러면 그 법인의 대표자가 오시면 좋은데 대표자가 아니었다. 그러면 그 위임장 있어야 됩니다. 위임장으로 직원이 오면 확인해야 되고요.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떼가지고 대표자가 맞는지 그 다음에 위임장은 제대로 위임을 했는지 모두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 법인의 도장이 맞는지 법인인감증명서 같은 걸로 모두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 이걸 갖고 이제 잘 물어봤었는데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동소유 공부했죠? 그러면 공동소유 물건은 일단은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그 다음에 총유가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론적인 내용, 민법의 기초가 좀 돼야 되는데 공유 지분은 처분의 자유가 있죠. 그러면 공유 지분만 처분하러 왔어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공유 지분은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 공유 지분만 처분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대하여 처와 남편이 2분의 1 지분씩 갖고 있는 거예요. 남편도 2분의 1, 처도 2분의 1이에요. 근데 처가 자기 지분만 처분하러 온 거예요. 그럼 남편의 동의 필요하다, 필요 없다? 예?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아, 지분 처분 시에는 필요 없잖아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 자체를 처가 처분하러 왔어요. 그럼 이때는 필요하죠?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이해되세요? 물론 맞아 죽을 각오 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세를 논다. 팔로 왔을 때는 다른 공유자 동의가 있어야 되죠. 세를 논다. 그럼 세를 논다면 이거는 관리에 관한 사항이죠. 그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의 비율로 정하던가요? 맞죠? 그럼 지분 과반수의 비율로 정하니까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가 대표적인 예예요. 그럼 처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그 아파트에 대하여 세를 놓으러 왔다. 그러면 2분의 1 딱 갖고 있다면 과반수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처가 신기하게 3분의 2를 갖고 있고 남편이 3분의 1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처가 단독으로 세를 놓을 수도 있죠. 근데 매매할 때는 남편의 동의 있어야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고요. 뭐 합유는 실무적으로 보기 힘드니까 일단 냅두고 총유는 대표적으로 총유 물건이 문중산이죠. 문중산. 그럼 문중산인데 이때는 문중의 대표자인지 확인해 줘야 되고 총회, 문중총회 결의라든가 또는 문중규약을 반드시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처분을 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공동소유 물건은 이게 지분의 처분인지 공동소유 물건 자체의 처분인지를 꼭 구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참고를 해두시고 그러니까 민법의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재산이에요. 그러면 상속인 중에 1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러 왔어요. 그럼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인 중에 1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러 왔다면 이때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아닙니까? 전원의 동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원의 동의를 다 확인해 줘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상속인지 여부는 가족관계 등록부로 확인해 줘야 되죠.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제가 통칭하여 부르는데 가족관계 등록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뭐 친형자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로 등록부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 이게 이제 당사자 확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 당사자 확인을 가볍게 지금 짚어만 봤고요. 그러니까 교재 순서대로 쭉 확인을 해봤어요. 그럼 거기 이제 쭉쭉 넘어가서 계약서 기재사항이 560종에 나오죠. 그래서 계약서 기재사항은 인표는 일금도 건조하계약인데 요걸 이제 계약서 기재 요령을 공부하면서 민법에 계약편의 내용이 연결되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고 임대차 계약서 일반적 기재사항 그런 것도 있고요. 넘어가죠. 이런 건 시험에 안 내니까 그냥 쭉쭉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전자계약 제도가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572쪽에.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포털에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면요. 그 IRTS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계약 시스템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201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전자계약 시스템이 잘 실무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전자계약을 한다는 것을 좀 꺼려해요. 이제 사이트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뭐 우리가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농담시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차곡차곡 돈을 모아가지고 겨우 10년을 모아갖고 집 한 채 사는데 도장을 찍는 맛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전자계약을 해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활용 안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 전자기학 시스템에서 이제 30회 때부터 우리 쪽에서 내겠다라고 해가지고 예고를 했는데 30회 외에는 낸 적이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해만 해 두시는데 부동산 거래 전자기학 시스템이 이게 IRTS인데 그럼 아날로그 문서를 안 쓰고 그야말로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계약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전자기학 시스템은요. 전자기학 시스템을 활용한다. 그러면 이건 개공은 무조건 회원가입해야 됩니다. 근데 당사자는 회원가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당사자한테 거래 당사자한테 회원가입하라고 하면 이거 활용 저 안 하겠죠. 그러니까 개공은 무조건 회원가입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러면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회원가입을 안 하는데 법인은 예외예요. 당사자가 법인이었죠. 법인은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쌍방이 직거래하는 거예요. 매도 매수인, 임대 임차인이 직거래합니다. 쌍방 직거래하게 되면 전자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중개거래에 한해서만 허용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협회에서 의료비를 했겠지. 맞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서만 전자계약이 가능해요. 쌍방 직거래할 때는 전자계약 못합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전자계약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 개공이 전자계약 시스템에 가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얼른 가입하면 되죠. 얼른 가입을 하고 이렇게 공동인증서를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중개거래 하나 이용할 수 있고 쌍방 직거래할 때는 이용할 수 없어요. 근데 전자계약을 할 때요. 본인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 인증을 뭐로 한다?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본인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없잖아요. 본인 명의가 없는 사람은 절대 전자계약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되니까 전자계약을 할 때는 대리계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리계약 안 됩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단점이 좀 있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전자계약을 손님이 하기로 했다. 그러면 계약서를 개공이 이제 작성해야 되겠죠. 확인 설명서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작성해야 되겠죠.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성 요령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무 가면 정보망을 활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보망에서 계약서 쓰는 방법, 확인 설명 쓰는 방법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쉽게 쓸 겁니다. 이거는 쓰고요. 그러면 소공이 쓸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만약에 개공이 회원가입이 돼 있잖아요. 전자계약 시스템에. 그럼 IRTS에 가입이 돼 있으면 소공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공이 가입이 돼 있다면 소공이 전자계약서를 쓸 수도 있죠. 그럼 나중에 소공은 반드시 거기다 서명을 해야 되겠네? 아, 맞아요. 서명해야지. 중개행위 했으니까. 지가 쓴 거니까. 맞죠? 어쨌든 개공이 계약서나 확인설명서를 다 씁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상에서 다 써요. 이거 불러갖고 이제 씁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내용이라든가 이거 브리핑 전부 다 해야 되겠죠? 그럼 화면을 띄워놓고 하면 되네? 맞죠?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요즘 사무소 가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테이블 끝에 대형 화면이 있는 사무소 많아요. 요즘 또 TV 값이 싸잖아. 그러니까 요거 대형 화면을 이제 띄워놓고 여기서 바로 브리핑하는 중개업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전자계약을 안 하더라도 계약서 브리핑 해야 되잖아요. 확인 설명서도 브리핑 다시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띄워놓고 하는 중개업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사장님은 이거 엄청 싫어했어. 이거 잘못 띄우면 내가 계약한 리스트가 잘못하면 나와버리거든. 근데 다른 중개업소 딱 보면 한번 딱 보면 다 알거든. 아, 여기 계약 많이 했네. 왜 그러냐면 정보망에서 여기 바로 지원이 해요. 그러니까 정보망을 띄워가지고 계약서를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잘못 정보망 딱 들어가면 계약 내용이 쫙 나오거든. 이게. 그러니까 띄우는 걸 되게 싫어했었어요. 어쨌든 전자계약을 한다. 그럼 여기서 띄워놓고 설명해야 되겠죠? 브리핑을 합니다. 아니면 태블릿 PC 그걸로다가 이제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요. 이렇게. 그거 다 설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을 받는데 당사자 대면 계약이었다. 손님이 중개사무소에 전자계약을 하는데 브리핑 다 했고 대면 계약이면 당사자는 수기 서명을 받아요. 수기 서명이 뭔지 알죠? 우리 카드 결제하면 사인하잖아요. 이게 수기 서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수기 서명을 한다. 대면 계약을 한다면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직접 화면에 쓴다는 얘기죠. 그럼 터치되는 화면이 있어야 되네. 그럼 대표적으로 터치되는 화면이 뭐예요? 태블릿이 있고 핸드폰도 되죠. 그러니까 핸드폰에다 서명을 서명칸에다 받으면 돼. 근데 없이 보이게 핸드폰에 서명 받지 말고 태블릿 하나 사세요. 전자계약 한다면
예, 태블릿 요즘 싼 거 많아. 이게 물론 싼 게 한 돈백 하지만 어쨌든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 수기 서명을 직접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받고요. 근데 개공 있죠. 개공은 전자 서명이에요. 그럼 전자 서명을 한다는 얘기는 공동 인증서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공동 인증서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공동 인증서 씁니다. 다.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계약을 한다. 비대면 계약을 하면 이거는 수기 서명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당사자도 그때는 공동 인증서 등록해 갖고 그걸로 전자 서명을 하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그렇게 해요. 자, 그랬고 이제 서명을 다 끝냈어요. 여러분 서명이 끝나면요. 자동적으로 서류가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돼 버려요. 그러니까 개공까지 서명이 다 끝났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서류가 다 보관된다. 그래서 별도로 계약서나 설명서 보관 의무가 없다고 그랬죠. 이게. 자, 그럼 부동산 계약서, 설명서 모두 자동 보관이 돼버리고요. 나아가 이거 매매 계약이었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자동파로 되는 거라고 그랬죠. 신고한 걸로 간주한다고 그랬고, 나아가 만약에 임대차 계약인데 신고를 해야 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었다. 그러면 이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도 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이 정도 또 이해해 두시고, 또 임대차 계약 같은 거는 확정일자 부여 있죠. 자동파로 돼버립니다. 확정일자도 전자계약을 하면. 그래서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죠. 이게.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전자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깨게 됐다. 그러면 전자계약 시스템상에서 바로 해제가 가능해요. 그러면 해제가 가능한데 이때도 해제 신고한 걸로 보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가 해제가 됐다. 그럼 시스템상에서 해제를 해버리면 해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해제 신고한 걸로 간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가 만약에 전자계약을 했다가 이것도 깨졌다. 그러면 임대차 해제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단점으로 조금 보이는데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서명이 완료가 돼버리면 자동적으로 공전소에 보관된다고 그랬죠. 보관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서명을 다 끝냈는데 수정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수정을 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해지한 다음에 재작성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건 자동적으로 만약에 서명을 끝나면 자동적으로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해지한다면 다시 작성해요. 그럼 주민번호를 잘못 입력해버렸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주소를 집원을 잘못 입력해버린 거야. 그럼 이때는 이제 해제 후 재작성해야 한다. 그런 불편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다시 썼던 거 다시 쓸 필요가 없고요. 그것만 불러와가지고 수정한 다음에 해제한 다음에 다시 작성하면 돼요. 저장이 돼 있으니까 불러오면 돼요. 이렇게. 이게 바로 전자계약 시스템의 주요 골자예요. 그럼 전자계약 시스템은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일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고요. 뭐 대출에 있어서도 조금 깎아준대요. 대출 이율을. 전자계약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바우처 제도가 뭐냐면 뭐 30세 미만이었잖아요. 그럼 중개보수 지원 10만 원인가 해줘요. 전자계약을 하면.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안에도 아주 철저하죠, 이거. 그래서 이제 보안에도 유리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유리하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하단 말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인터넷으로 하니까 해킹당하면 이거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이제 광고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훨씬 유리하다고 그러죠. 보안이 워낙 철저하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특히 뭐 신분증 카피본 이런 거 남기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하다. 안심거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장점으로 홍보를 무지하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실무적으로는 잘 활용하지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세요. 여기까지. 이게 전자계약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내용 우리 교재에 자세히 써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네요. 그럼 다 됐죠? 예,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계약 시스템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577쪽에 소유권 이전, 보존 등기 신체 의무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개별적 중개 실무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계약의 체결까지 봤으니까 이게 일반적 중개 실무라고 그러고 개별적 중개 실무로서는 이제 단행 법들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민법하고 많이 겹치는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죠. 실명법이 나오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경매, 그 다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있죠. 경매 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등록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최근 시험은 계속 5개 정도를 내고 있어요. 몽땅 내고 있죠. 그러니까 실명법, 주인법, 상인법, 경매, 대리인 등록 규칙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민법하고 지금 겹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서부터 다음 주에 맑은 정신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부동산 등기 특별주주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